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승훈 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서정옥 변호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죠. 정치권이 뜨겁습니다. 오늘 출근길 이 후보자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주시네요. 지금 우리 경제, 우리 사회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기획예산처 초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한 소감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말로만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고물가 고환율의 이중고가 민생에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해훈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의 국정의 인사 철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통합이라는 부분하고 실용인사라는 두 축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어떤 소통이라든가 협의가 없이 여기가 지명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격도 아니고 일부 언론에선 대파격 인사다라는 제목까지 붙이고 있습니다. 먼저요, 민주당 내에서 이해훈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 일단 분위기가 어떤지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인사권 문제이기 때문에 집권 여당 내부에서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입니다만, 예. 저도 어저께 저 얘기를 듣고 나서 좀 이거 어떻게 놀랐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지? 예. 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능력을 인정했다고 얘기하는데 경제 전문가는 맞습니다. 예. 근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청문회를 통해서 좀 국민적 검증이 남아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고민스러웠던 건 정치적인 문제였었죠. 내란을 좀 옹호하는 듯한 태도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국민들이 이해해 줄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논란이 꽤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그래서 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예. 왜 이랬을까?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념 같은 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좀 협치를 해봐야겠다. 예. 예를 들어 갈등의 정치에 좀 벽을 좀 부숴봐야겠다라고 하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같은 신념이 좀 있는 거라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경제 문제가 앞으로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예. 경제 상황이 좋다고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상당히 세계적인 경쟁이 있는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핵심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데 좀 합리적 보수까지도 끌어안아서 좀 국민적 동의에 기반해서 정치를 실행하기 위한 부분으로서 좀 보수 인사를 경제부처 장관으로 앉히는 것을 고민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예.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내년부터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게 되면 예. 많은 국민들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들을 분명히 하셔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랬을 때 저희 보수 정당에 있었던 정치인 또는 경제 전문가를 앉혀놓게 되면 예.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우려들을 일정하게 좀 불식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 정책에 좀 국민적 동의를 확보하려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허들은 만만치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해요. 아, 그래요? 이 허들을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건 제가 볼 때는 이해훈 전 국회의원이 담당해야 될 좀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경력은 예결위도 했고 기재위도 했고 전공도 이 분야고 그거는 맞는 거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그 내란에 대해서 탄핵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거. 지금 민주당의 흐름 내란 청산과는 좀 반대되는 흐름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또 언급한 게 있습니다. 과거 발언을 좀 보겠습니다. 이재명발 탄핵은 불법 탄핵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줄줄이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3년 동안 30건의 탄핵이 추진됐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 아닙니까? 탄핵 소추 절차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소추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기각도 갈 것도 없고 각하다 우선 그 말씀을 드리러 왔습니다. 지난 3월만 하더라도 저런 입장을 표명을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용납할 수 없었던 내란 부분의 발언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명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이 정리를 하고 나가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대통령은 통합과 실용제를 통해서 야당 인사까지도 충분히 포섭할 수가 있죠. 예. 이게 영토 확장인 것이고 다만 협치까지 생각하기는 어렵지 않나. 뭐 야당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면 야당에서 반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예. 협치보다는 중도 보수로의 영토 확장까지도 고려한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내란 종식이 당의 기본 입장이고 그렇죠. 대통령도 기본 입장이었는데 당연히 이 부분을 문제 삼을 것인데 이 부분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대통령이 생각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예, 네. 저는 국민의힘의 견제보다 당 내부에서 발생하는 이거 내란을 동조한 사람 아니야? 예.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던 사람 아니야? 라고 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 내에서 어떻게 이해운 후보가 극복해 나갈 것인가. 또한 그걸 극복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 지명을 보고 솔직히 좀 반신반의해서 왜 대통령께서 이해운 전 의원을 임명했을까. 지금 국민의힘 지역위원장인데 예. 라고 하는데 이분이 인기가 있는 사람인가 중도 확장적인 인기가 있나?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예. 또 실력이 정말 있나? 뭐 KDI 출신이고 예산 기재위 간사까지 했다라고 하니까 어느 정도 능력은 검증됐겠습니다만 예. 국민들이 봤을 때 저분이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인식할까에 대해서도 약간의 의문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당 내에서는 좀 반신반의하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께서 이해운 전 의원의 실력을 뭔가 인식하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뭔가 있으니까 지명을 했겠죠. 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미세한 변화가 올 수도 있겠구나. 예. 그건 뭐냐면 이 과거에는 확장적 재정 정책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고환율 상태로 인해서 이 원인을 파악해 보다 보니까 현금 유동성이 좀 너무 많지 않나. 예.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뭐 과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던 이해운 의원을 발탁한 건 사실상 곡간을 주는 거잖아요. 곡간 예. 열쇠이기 때문에 미세한 경제 정책의 변화도 조금 엿보이는 인사다. 예. 다만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당 내부의 어떤 비판적 시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 예. 것 같다 생각됩니다. 그게 첫걸음이 이제 비상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입장을 다시 밝혀야 되는 상황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유정 대변인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정부를 구성한다기보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언정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접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고 과거에 좀 용납할 수 없었던 내란이나 혹은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 좀 더 충분히 소명해야 되고 하나의 어떤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차이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차이를 잘 조율해 가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그 지명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된다. 이런 방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핵심은 견해 차이가 잘못은 아니니까 이 부분을 본인이 잘 소명을 해달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내일 이 정도만 하면 입장을 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 반응을 볼 텐데 국민의힘은 이 지명되자마자 곧바로 제명 처리를 해봤습니다. 배신자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 한번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자, 변절 한마디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또 이재명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이라는 자리를 차지하려고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자리를 구걸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분은 늘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배신적 행위를 정치에 이용하는 이재명 정권의 교활함에 다시금 놀랍습니다. 영혼을 팔고 자리를 구걸하는 저열한 인간으로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다가 예. 자리를 줘놓고 그것을 탕평이라고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제 지명 소식이 나고 국민의힘의 대응이 아주 빨랐는데 바로 회의도 안 열고 바로 제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해운 후보자가 했던 행복에 대해서 네. 용납하기 어렵다라는 정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다른 건 차치하고
이미 3주 전에 대통령실로부터 인사와 관련한 언지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주 전이라고 하면 본인의 신상과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야 한다고 봐요. 3주라는 기간 동안 지금 우리 당에 사실 중구 성동 을 지역은 서울에서도 상당히 우리 당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예. 지난 선거에서 낙선을 하긴 했지만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낙선을 했고 본인이 당적을 갖고 있으면서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얘기한 인사를 받아들였다는 것. 예. 그리고 오늘인가요 내일인가요? 이 당원 연수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정상적인 당무를 진행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이중적 태도에 대해서 당원들이 갖고 있을 만한 배신감이 그만큼 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곳간 열쇠를 상대 진영, 그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에게 맡겼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예. 저는 곳간 열쇠를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과연 이해운 후보자가 기획예산처 장관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회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확장 재정과 관련해서 본인이 소신을 갖고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예. 저는 만약에 정말로 이분이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정정책 잘못됐다. 그 방향으로 가면 우리나라 베네수엘라 된다. 본인이 갖고 있던 평소의 철학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충분히 그 결정을 존중할 수 있겠어요. 예. 그러나 그 얘기 할 수 있겠냐 말이죠. 좀 앞으로 두고 보겠습니다만 실제로 국무회의의 일원으로 들어갔을 때 본인이 갖고 있었던 정치적 철학, 예. 경제적 철학을 과연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을까? 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예. 또 한 번 뭐 제2의 곡학 아세, 그러니까 자신의 그 학문적 철학이나 양심을 팔아서 세상에 아부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라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아주 다양한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상 최악의 해당 행위라고 국민의힘이 논평을 냈어요. 또 충격을 또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선재표에서 혹시요 허를 찔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막 과하게 반응이 나오는 거는? 뭐 제가 보기엔 뭐 허를 찔린 건 없고요. 예. 저분이 진짜게 그 배신자 중에 왕 배신자입니다. 정치를 누구한테 입문했느냐? 예. 박근혜 대통령으로 입문했어요. 박근혜 예, 친박으로. 예, 예. 그 서초에 3번 했거든요. 근데 그 어느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 배신해서 유승민 의원, 그게 바른당 있잖아요. 예. 그때 같이 나가 대표까지 했어요. 유승민계로. 근데 나중에 유승민하고 윤석열 경선할 때요. 유승민을 또 버리고 윤석열 캠프로 들어왔다니까요. 친윤으로. 예. 이제까지.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 버리고 이재명 대통령 품으로 가잖아요. 예. 저는 이런 식으로 원칙과 소신 없이 배신하는 이런 분에게 처음 봤어요. 예. 근데 문제는 게 그 우리 정광재 대변인도 말했지만 이분이 경제라는 거는요. 뭐 이게 뭐 공부를 잘하고 실력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철학과 원칙이 필요하거든요. 예.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는 기본소득, 그러게 그 적자 재정 하더라도 이게 평창 재정 이런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분은 건전 재정부터 계속 그걸 비판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철학과 원칙이 다른데 예. 섞어놔서 과연 이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결국에 덜러리만 서다가 저는 이게 대실패로 끝난다. 이렇게 예. 보고요. 아마 제가 보기에 청문회 통과도 또 이게 여러 데 갑질 의혹 보좌진 많이 있거든요. 아마 이게 국민의힘 준비한 게 많을 그건 거예요. 아직 모르는 거니까. 아니, 예, 국민의힘이 예, 예. 준비한 게 많이 있다. 준비하고 굉장히, 있다고요? 네, 많이 제가 들었으니까. 앞으로 이 청문회 과정 한번 지켜보시죠. 오늘 강유정 대변인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얘기하면서 국민의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청문 절차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다 지켜보는 과정들이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란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했던 발언, 그 발언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부분이 하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건 뭐 지금 계속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배신자라고 말씀하시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새로운 예를 들면 8.19를 낼 만한 발언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계속 내란을 옹호하는 행태를 보이거나 예. 내란에 반성을 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은 국민적인 여론과 정반대 상황들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보수 정당에 몸담았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에 의해서 후보자가 된 사람이 청문회에 나와서 내란 문제에 대해서 진솔한 사과를 하게 된다면 전 그것도 상당히 큰 파열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계속 철학과 원칙들을 말씀하시는데 뭐 이런 걸로 따지면 윤석열 씨와 관련해서 내란을 예. 일으킨 다음에 그렇게 제명하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 뭉개고 있다가 본인 스스로 탈당하게 만든 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하신 적이 없잖아요.
또 장동혁 대표 같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친한계에 있다가 내란을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계시다가 갑자기 표변하셔가지고 당대표 선거 나오셔가지고 당대표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판, 철학, 원칙을 말씀하시면 일관성 있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도대체 내란 문제에 대한 저 정도의 사과 가지고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어떻게 그런 분을 예. 내각의 국무위원으로 앉힐 수 있겠습니까? 또 경제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정책 문제와 관련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의 전문성,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블랙스완, 퍼펙트스톰, 회색 코뿔소 막 대단히 좀 경제적인 용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실제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혀 그 실력을 확인할 수 없는데라고 예. 얘기한다면 그분을 어떻게 저희 교회산처 장관으로 앉힐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롯이 본인이 청문회라고 하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간에서 얼마만큼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건 제가 볼 때는 본인의 몫이고 그걸 통과했을 때 예. 저희 본인의 능력과 실력을 1차적으로 검증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민주당 내에서는 그 비상기업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정리하나가 일단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보수 진영 내에서도 다 이렇게 비판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획기적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 목소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이 보수 진영 안에서도 평가가 썩 높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제일 논리 모순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지금 내란 드라이브를 걸고 또 특검을 한 번 더 하겠다고 그러고 각 부처마다 내란 TF가 만들어졌는데 그럼 기획 예산처의 내란 TF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원천적인 어떤 논리 모순이 생겨버린 거예요. 보기에 아마 대한민국 정부 역사상 예산을 담당하는 총책임자를 전통적인 소위 예산에 종사했던 관료가 아니고 정치인이 지금 임명이 된 게 처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측면에서 나는 상당히 획기적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이해운 전 의원을 배신자로 몰아설 때가 아니라 보수 진영이 국민께 매력적인 비전과 담론을 제시하며 희망을 드려야 할 때입니다. 누군가 등을 돌렸다면 왜 떠나는지 그 이유를 살펴야지 떠난 사람을 저주해서 무엇을 얻겠습니까?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인사에 대해서 일단 호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정광재도 일각에서는 보수 진영을 흔들려는 의도다라는 분석도 있거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새겨 들을 대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보수의 그 정체성을 강화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보수의 외형을 작게만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후보 시절에 했던가요? 지금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 아니다. 극우 정당이고 그 보수 정당의 빈 몫을 중도 보수 정당의 몫을 민주당이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중원 지역에 정말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나가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우리 진영으로만 자꾸 위축되는 건 전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한 부분 충분히 새겨 들을 만한 대목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동안 해왔었던 얘기들 실제로 이번 정부에 들어가서 현실화시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전 더 해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본인이요? 그러니까 학자라면 자기가 갖고 있던 이론적 지식이나 철학을 현실 세계에 잘 접목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의 경제정책 세워보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현 정부에서 그거 할 수 있느냐? 그건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데 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덥죽 이 카드를 받아들였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사실 요새 젊은 층들에서 제일 나쁜 평가받는 게 환승연애 아닙니까? 지금 환승 정치한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과도 당직 갖고 있으면서 계속 이쪽에서 한번 잘해보겠다는 생각 갖고 있으면서 저쪽에서 또 좋은 오퍼가 오니까 홀라당 넘어가는 듯한 이게 정치 도의에 맞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 보수 정치인들이 느끼는 실망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요, 저기 인터뷰하신 분들이요, 저는 이게 보수라고 생각 안 합니다. 이번에 조갑재, 정규재 이분들이요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지원했던 분들이에요. 아, 보수를 안 보시나요? 아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데 이 보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저분들이 옛날에는 보수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지로 넘어왔던 분이에요.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저는 보수를 안 봅니다. 이분은 이 진영을 진보 보수 왔다 갔다 비례로 막 5번 국회 뺏지다신 분이에요. 예. 그럼 저는 이준석 대표도요. 저 이해운 저분이 왜 떠났는지를 생각해 보라잖아요. 왜 떠났어요? 권력을 쫓아서 양지를 쫓아서 자리가 탐나니까 떠난 거지. 예. 그걸 뭘 생각해? 뭐 국민의힘 잘못입니까? 본인이 권력 욕에 계속 배신을 밥 먹듯이 한 거예요. 근데 네. 이걸 배신이라고 왜 버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국민의힘 계속 있으면 한 번도 국회의원 못하고 정계 은퇴해야 될 것 같은데 꼭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 소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당연히 지금 이 의원이 당연히 민주당으로 갈 수도 있고 정부로 나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광재 대변인은 자꾸 이해운 의원이 소신 있는 발언을 못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예. 근데 저는 아직도 이재명 대통령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소신 있는 얘기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 쓴소리를 하면서 큰 소리를 쳐도 그게 맞는 생각이라고 하면요. 대통령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해운 의원을 발탁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해운 의원의 보수적인 정제 개정 정책까지도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의사가 있는 거예요. 예. 나라 사정이 그러면 그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실용주의다라고 본인이 말했는데 자꾸 이해운 의원이 한마디도 못할 것이다. 이해운 의원이 바보도 아니고 한마디도 못할 것 같으면 최소한 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되고요. 예. 아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니까 뭐 보수 인사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면 보수 인사가 아니에요. 극우 인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국민의힘이 현실 인식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두 단계인 것 같아요. 청문회 전까지의 여론 수렴이 어떻게 되느냐 하고 청문회를 거치게 된다면은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이후와 관련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런 분석이 있어요. 경제정책 실패를 염두에 두고 총알바지로 쓰는 거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아니 저는 이런 발상을 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니 대통령이 경제를 말아먹으려고 지금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경제를 잘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만큼 경제를 말아먹겠습니까? 어느 정부가. 내란을 일으키면서 경제 완전히 풍비박산을 만들어냈었고 이거 살리려고 너무나 힘들었었고 예. 경제 완전히 뭐 아래로 다운이 됐었고 자영업자들 얼마나 많이 없어졌습니까? 이런 상황들을 올라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힘이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이 장관 한두 명의 능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그 정책을 신뢰해야 돼요. 예. 국민들이 정책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여야로 갈리거나 진보나 보수로 갈려서 싸움을 벌이게 되면 국민적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경제정책 추진 동력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전 그런 측면에서 저 이렇게 협치라는 방식을 통해서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경제 분야에서만큼은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니까 이런 방식을 통해서 좀 활로를 뚫어보자고 얘기했더니 갑자기 여기에 대해서 야 경제정책 실패할지 모르니까 거기다가 국민의힘 인사 갖다 앉혀놓고야라고 말씀하시는 건 오히려 뭐 경제가 망하기를 바라시는 게 아닌가 예. 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니 정부에다가 여야 인사를 갖다가 쓰면 그 불법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의힘 과거에 뭐라 그랬습니까? 집권했을 때 협치 좀 하자. 왜 니네들이 협치 안 하냐고 그렇게 비판하고 욕하셨잖아요. 좀 하자고 얘기하면 그래 가서 잘해봐라. 이재훈 전 의원 국민의힘의 입장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안에서 예. 게이트키핑을 좀 해. 라고 얘기하시지는 못할 망정 3시간 만에 제명을 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요 제목에 저희 위에 제목이 보면 국민은 혹시 당황한 거 아닌가? 아까 제가 여쭤보기 그건 아니에요, 정광재 대변인? 상황? 예. 여튼 뭐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예상은 있었던 못한 건 건 사실입니다. 맞는데. 예. 근데 그 이해운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그러면 어떤 평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민주당 지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는 처음에는 이거 잘 못된 인사다. 예. 이렇게 하려고 뭐 내란 정당 몰이하고 이랬던 거 아니지 않냐라는 반응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또 굉장히 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야 뭐 이재명 대통령도 뜻이 있으니까 생각하는 바가 있으니까 이거 인사했겠지라는 식으로 또 돌아서는 것 같아요. 예. 저는 이거 일종의 이 민주당이 무지성적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당이 정하면 우린 따른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서
민주당이 과연 이번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궁금하고. 알겠습니다. 예. 예. 이제 인사청문회 과정이 진행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언론을 비롯해서 검증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게 아마 1단계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한 소식인데 의혹이 뭐 계속 터지고 있죠. 일단 그 중에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쓴 게 118만 원, 사모님 270 정도. 하루는 제가 거의 안 썼어요. 다 사모님이 쓰셨고. 또 하나가 최근에 나온 의혹이 이제 배우자 관련해서 이런 거예요. 업무 추진비 의혹, 업무 추진비 유용 의혹이고 구의원에 이거 업무 지시를 한 거 아니냐는 정황들이 또다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 한번 볼까요? 이게 업무 지시로 볼 수 있는 거냐 아니면은 의견 개진을 한 것이냐. 이게 구의원들이 있는 방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기 소통방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화에 참여를 했다는 겁니다. 예. 일단 이게 위에 거는요, 뭐 수사로 종결됐다고 하는데 그게 전혀 아닙니다. 업무 추진비? 예. 그때는 이게 그 보좌진들이 폭로하기 전이에요. 따라서 이게 보좌진들이 말을 맞춰준 거예요. 여의도에 자주 광고를 하자. 사람 숫자를 늘리자. 예. 이런 식으로 이게 그 혹시 CCTV에 배우자 찍히면 어떡하나. 이런 게 녹취록에 적나라하게 다 나옵니다. 따라서 이게 이번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수사해서 경찰이 수사한다고 하는 거죠. 다시 수사해요. 그때 한번 종결할 때는 보좌진들이 폭로를 안 했잖아요. 예. 이제 결정적 스모킹건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저 밑에 거는요. 지금 이제 그 보좌진 3명하고 그다음에 이 구의원들 단체 텔레그램에 지금은 탈퇴했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온갖 지시가 다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김건희 여사 보고 뭐 버이 제로 하면서 뭐 어떻게 한다더니 저는 김건희 여사보다 100배, 1000배 더 하다 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디 예. 보좌진들 단체 텔레그램 만들어놓고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예. 지시한 정보는 없잖아요. 지금.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거야말로 저는 갑질 넘어서 이런 식으로 그 배우자가요. 이것만 예. 있는 게 아니고 국정원의 기획조정실장 이현수 전화가 왜 우리 아들이 떨어졌습니까? 오히려 이게 막 뽑아달라고 하는 게 이게 녹취록까지 넣었지 않습니까? 지금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예. 따라서 그 보좌관들이 김병기 부인을 뭐라 하냐? 사모총장. 사무총장이 아니고 사모님 할 때 사모총장 이러고 있습니다. 저는 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럼 구의원과 보좌진과 함께 그 단톡 채팅방 그 CG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것을 보고 이제 해석이 따르게 명확하게 업무 지시를 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김병기 의원 측에서는 의견을 개진한 거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뭐 부인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경우도 있고 예. 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의 성향인데요. 아마도 김병기 의원의 부인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단톡방에 들어가서 정말 좋은 얘기를 하고 좋은 정책 제안을 하고 뭐 보좌관들이 잘못된 얘기를 하면은 또 지적해 줄 수도 있고 그거 자체는 부인이 동지로서 활동한다라고 한다면 전혀 비난받을 건 아니다. 네. 다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그 지시가 부당하다거나 예. 이러면은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부인이 이 단톡방에 개입해서 함께 대화를 나눴다. 이걸 비판할 것은 아니다. 예. 그리고 옳은 지시였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 이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나온 자료만 가지고는 김병기 의원의 부인을 그냥 비판하기에는 조금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 대화만으로는. 네. 근데 예.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이거 의견 개진이라고 해요. 근데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걸 예. 의견 개진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지시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단톡방에 그 권력의 상하관계가 다 나오는 거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높은 사람 얘기하니까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일사불란하게 대답하는 걸 보면서도 그걸 의견 개진이라고 한다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예. 뭐 비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김건희 여사 사모가 부인이 했다는 것과 김건희 여사가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과 갖고 있는 권력의 정도의 차이 때문이지 누가 더 나쁜 일 하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이런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있는 예.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면 당장 원내대표 그만두라고 하고 경찰 뭐 하고 있냐 제대로 수사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암묵적 그러니까 공동묘지의 침묵이 지금 민주당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하실 얘기 있어요? 아니 뭐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 뭐 그 단체방이라고 하는 것이
사적인 대화를 나누려고 하는 공간이었다고 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 여간 공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에 있어서 부인이 거기에 들어가서 어떤 형태로든지 일정한 부분에 자기 의견을 개진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좋게 볼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뭐 이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김건희 씨랑 이것을 비교하는 것 자체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예를 들면 법무부 장관한테 텔레그램으로 거의 지시성의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국정원장한테 문자 보냈다는 거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만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과거에는 소위 그 한동훈 전 그 당시에 검사에게 카톡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했잖아요. 예. 이거 가지고 예를 들면 둘 다 나쁜 행위인데 비교를 하면서 김건희 씨 잘못이 예를 들면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부인이 했던 거랑 뭐 동일한 거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 물을 타는 건 제가 볼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적절하지 않은 내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 같은 경우도 이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나오는 사안 자체가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안 좋은 사안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예. 실제로. 맨 처음에 나왔던 쿠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쿠팡 사건이 불거진 과정에서 쿠팡 대표를 만났던 것 본인이 만난 부분들은 이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부터 시작됐었는데 계속 나오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상당히 그 보좌 직원들을 사적으로 활용을 했다라는 측면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마 원내대표가 국민들에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형태든지 소상히 밝힌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내일도 밝힌 내용 자체가 국민들에게 납득이 안 되는 정도의 상황이라면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한 정책 책임을 지는 어떤 행동과 어떤 액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지 않게 된다면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올 것인가? 오롯이 민주당 또는 이재명 정부에게 올 수밖에 없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직까지 본인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고 내일 그 입장을 밝히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 내용 자체가 좋은 사안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쉽게 옹호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톡방 내용이 이제 크게 잘 보이는 게 이 대목인데 이제 노래 교실이 있나 봐요. 뭐 지역에서 잠시 들러서 인사드리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이제 대답이 있는 거죠. 요거를 이제 뭐 지시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거고 의견을 개진한 거다. 여기에 대해서 내일 김병기 원내대표가 입장을 표명하는데 뭐 야당에서는 당연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이거 당에 부담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더 이상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즉각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하고 국민 앞에 책임부터 져야 합니다. 가 분명히 밝혀질 필요가 있고요. 사실관계에 따른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말 개인적인 입장을 좀 말씀드리면 저 같으면은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굉장히 깊게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처신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행보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의혹받는 것 자체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 같은 경우는 인식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또 통화를 해서 확인을 했고요. 네. 뭐 전 보좌진과의 불화와 갈등으로 여러 가지 이제 제보에 의해서 사안들이 막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곤혹스럽습니다만 그 과정에는 사실인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이 섞여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내일 예정대로 본인의 입장을 말씀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일 입장 표명이 이승훈 부회장 지금 그러니까 사과만 하고 수사 상황을 보자 수순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거치까지 포함을 하느냐가 관심이거든요. 일단 지금까지 들려오는 얘기들에 의하면 사과를 하고 자신이 어떤 행위에 대한 해명은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는 사퇴에 대한 결정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치 결정은 없을 것이다. 네,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얘기를 하겠다라고 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 행동에 대해서 적절하다라고 전혀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깊은 사과를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박지원 의원 말처럼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과거 관행처럼 자신이 뭐 새벽에 나와서 저녁까지 늦게 일하다 보니까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일들을 보좌관들이 맡아주는 그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했고 지금도 아마 관행으로 많이 존재하는 것 같고 그건 여야를 떠나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는 이 보좌진이 과거에는 정치적 동지로서 모든 걸 서로 이해해주는 동지였다면 지금은 또 업무를 보조해주는 그러면서도 개인적인 사생활이 충분히 있는 관계로 지금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 김병기 원내대표뿐만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제는 좀 갑질 리스크에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렇지 않으면 어떤 국회의원이 됐든 장관으로 임명되다거나 공직에 임명됐을 때 이 갑질 논란으로 인해서 사퇴하게 될 의원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강선우 후보자 당시에도 비슷한 맥락의 의혹이었거든요. 보좌관들과 관련된.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길래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그때는 사퇴했었거든요. 예, 뭐 아무래도 지금 그 김병기 의원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 원내대표라고 하는 직책이 있죠. 예. 원내대표라고 얘기하는 건 다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실과 정책과 입법을 조율하는 가장 중요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고 예. 지금까지 적어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이후에 6개월 동안 거의 이제 손발을 맞춰온 상황인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고려돼서 원내대표진 자체가 흔들리게 됐을 때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내부적 판단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내부에서도 지지층들 같은 경우는 견해가 좀 엇갈리는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친명, 뭐 친청, 뭐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겁니까? 그게 예를 들면 딱하니 이게 뭐 분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예. 이렇게 하게 된다면 당내 분란이 더 격화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여론의 변동에 따라서 정치인들을 쳐내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상황이면 예. 좀 덮고 가자라고 하는 흐름도 분명히 내부에 분명히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좀 서로 예를 들면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이 갈등 관계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가 결정을 하느냐 주로 공개적인 측면보다는 예를 들면 강선우 의원한테 동료 의원들이 이 정도 상황이 됐으면 본인이 자기의 임명에 대해서 스스로 그만두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들어가면서 예. 그런 내용들에 대한 본인의 판단으로 정리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김병기 지금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내일 어떤 식의 발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 발표가 본인의 거취까지 포함한 내용인 건지 아니면 본인이 이러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상당히 자기가 아직까지 그 사실관계가 잘못된 게 많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설명을 좀 잘 듣고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올진 알 수 없겠습니다만 당 내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은 못합니다만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예. 이런 우려가 아마 내일을 기점으로 하게 되면 좀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떤 형태로든지 한쪽으로 좀 입장이 정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친명계 의원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의견을 정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김명기 원내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당원들의 문자가 쏟아지는데 친명 당원들이 정청래 대표의 자기 정치를 막으려고 결집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자주 했던 얘기가 당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라고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했는데 그 중심에 정청래 대표의 당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있었던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 이제 원내대표였었던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잘 당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왜 안 내려오고 그만하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고 있고 반대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런 두둔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건 정파적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지 정파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김현지 그 부속실장이 아직까지 전화를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김현지 부속실장이 전화해갖고 정리해야 되는 사안 아닌가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저는 이게 원내대표 사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의원직 사퇴하고 전에 형사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제도 제주도의 칼 호텔 그게 160만 넘으면 이게 100만 넘으면 법에 반하는 거잖아요. 보람의 병원에 그것도 이게 청탁 병원 다 이게 법에 반하는 거거든요. 그런 게 그 외 국정원에 기밀 첩보를 보좌관이 대신 과제를 해준다든지 이것도 이게 첩보 누설입니다.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따라서는 그냥 원내대표 사퇴는 너무나 당연한 걸 지금 이게 고민하고 있는 거고 의원직 사퇴를 더 나아가서 이게 형사처벌이 엄격하게 대전되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승배 일각에서는 후임 원내대표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면 후임으로 누군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친천 친면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혹시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 될까봐 이런 우려도 좀 깔려 있나요?
그런 우려를 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근데 다만 지금은 대통령 임기 초반이고 친명이 주류고요. 또 정청래 계열이라고 하는데 정청래 대표 계열이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모두가 국회의원들의 친명이다. 이 친명 중에서 정청래 대표와 가까운 사람 또 정청래 대표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나눠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회의원들 대부분 친명이기 때문에 뭐 정청래 대표가 개인적으로 호불호를 가진 사람을 밀어서 된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1월 5일에 최고위원 선거가 있어요. 예. 한간에서는 이게 명청대전이다 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김병기 원내대표의 거취 표명이 이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좀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위원 선거 이후에 또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고요.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 행동이 저는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데 뭐 아들의 진료 관련해서 또는 부인의 진료 관련해서 병원에 전화를 해줬다. 이런 것이 의원직 사퇴 사유라고 한다면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한 100명 가까이는 사퇴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탄핵에 반대하고 내일 안에 동조하고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하지 않고 이런 분들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 의원들에 대해서 뭐 원내대표직을 사퇴하라고 한다거나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합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것 가지고 의원직 사퇴해라라고 한다라고 하면 국회의원들 300명 전원 사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실정법 위반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확인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지금 녹취만 잠깐만요. 놓고 보시면 제 말 들어보세요. 아니 녹취만 가지고 실적 아니 김건희 씨, 윤석열 씨 녹취록이 다 나와요. 내가 말을 했더니 윤상현한테 말했더니 말이 많네. 그리고 김영삼이 공천 받았잖아요. 녹음 안 나왔습니까? 지금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뭘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도 경중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작은 거 코투리 하나 잡았다고 해서 뭐 사퇴해라 뭐해라 흔들어 버리면요. 이게 또 원내대표를 떠밀려서 사퇴해버리면 또 민주당에 또 기강이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가 최고의 우선이지만 아마 잠시 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생각합니다. 예. 일단 내일 뭐 의견 입장을 표명을 한다니까 거기에 따라서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한번 보는 걸로 하죠. 뭐. 저는 국민의힘에서 뭐 의원직 사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는 되게 아주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례가 있어요. 김남국 전 국회의원 엄청나게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무죄 나왔습니다. 한동훈 전 당대표가 법무장관 할 때 국회 나와서 돈봉투 뭐 부스럭부스럭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당직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당직으로 인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의 여론들이 높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정치적 판단을 하라는 거잖아요. 의원직 사퇴 문제는 다른 문제예요. 지역구에 있는 어떤 지역구 유권자들이 선택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 수사 조사가 나와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는 과도하다. 정치적 공세다.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던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문제 관련해서는 뭐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그거 무죄 나온 거 맞죠? 그런데 무죄가 나온 근거 뭔가요? 이 유죄를 증명할 수 있는 녹취록 그 이정근 위원장으로부터 체득한 녹취록을 입수하는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할 수 없어서 무죄가 나온 거지 죄가 없어서 무죄가 된 게 아니란 측면이고요. 또 하나 녹취 과정에서 나오는 거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 부인이 돈 쓴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야 오늘 저 식당 가서 CCTV 그거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라. 이런 식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거 증거인멸 교사 아닙니까? 저는 아까 서정욱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형사적인 사안으로 가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남은 기간 국회의원 임기 마칠 때까지 그거 결심 판결 안 나오겠죠. 그러나 지금쯤이면 결심을 해야 되고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얘기 하나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의아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볼 텐데 장동혁 대표가 이제 매달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오늘 호남에 갔습니다. 지난달에는 조금 힘들었었죠. 그 영상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남 동행은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약간의 부딪히는 일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계속 호남 방문을 한다면 우리 호남 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동혁 같은 잡자고 지금 여기 안 하는 양이 말이 돼?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5.18 영령들에게 예를 갖추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막는 것은 저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장 대표가 오늘도 진정성을 강조했는데 서정욱 변호사님, 진정성 가는 거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실질적인 변화, 정책 변화도 수반돼야 진정성이 있을 텐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 그 참배 무사는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게 이분이 69년생이에요. 저보다 한 살 많아요. 5.18 때 뭐 총을 쐈습니까? 탱크를 몰았습니까? 뭐 때문에 참배를 못하게 하죠? 참배를 원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일부 단체들이 저기 반대한단 말이에요. 왜 반대하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반대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이해가 안 되죠. 장동희 대표가 5.18에 뭐 책임 있나요? 거기 참배하러 왔잖아요. 저도 참배하러 갈 수 있어요. 제가 가도 막을 겁니까? 5.18 단체가? 제가 극우 패널을 막을 겁니까? 저는 이게 납득이 안 돼요. 누구든 참배하러 순수한 마음이 왔잖아요. 자,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오늘 무한은요. 이제까지 책임자가 한 명도 없고요. 정봉기 청구가 제로로 기각됐어요. 1년간요. 아무런 조사 안 했어요. 우리 이태원 때요. 박희영 구청장 건물이 뭐가 이렇게 막았다가 구청장 구속하고요. 장관도 이게 탄핵해서 이상민 장관. 그럼 이게 하다못해 새를 관리하는 직원 하나 구속했습니까? 공항에 누구 책임자 하나 구속했습니까? 그럼 이게 이태원 때는 용산구청장이 관리했습니까? 책임이 없어도 참사가 나면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죽은 조정사하고 새 책임이야.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제 말은 오늘 가가지고 이걸 실타를 한 거죠. 이게 저는 호남에 대한 진심이다. 5.18 참배도 진심으로 간 거고 오늘 이게 무한 참사도 왜 이재명 정권이 1년 동안 은폐하고 축소하고 이태원하고 비교해 보면 그 처벌된 사람이 많잖아요. 한 명도 없다니까요. 170만 명이 죽었는데 이게 호남에 향한 정책적으로 배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게요. 아마 뭐 경상도분 어떤 분들이나 5.18 민주화운동 묘지에 가면 다 환대 받아요. 근데 왜 거기에 많은 시신들이 묻혀 있습니까? 그건 바로 전두환 씨의 내란 행위로 말미암아서 수백 명이 사살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 민주 성지이기 때문에 최소한 장동혁 대표가 개인으로 오면 말리지 않겠죠. 근데 당 대표이고 당 대표로서 내란을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내란에 있어서 사망은 당하지 않았습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위험이 도사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호남에 매번 방문하고 진정성을 느껴줄 수 있게 하겠다? 아니, 자주 간다고 진정성이 느껴지나요? 정말 사과하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간다라고 한다면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5번을 가든 10번을 가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대해서 참담한 반성 그리고 국민의힘이 변하겠다 이런 자세로서 표현을 하고 나서 가시면 한 번만 가도 풀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10번 가도 풀리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제 장한석 연대라는 표현을 합니다.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대표 얘기인데 여기에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장한석이 붙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내 인사와의 연대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지, 왜 당내 인사와 국민의힘과의 문제를 연대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것인지 저는 일단 그거에서부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혁신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뭐 연대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개혁신당과의 연대는 이해를 하지만 당내 인사와의 당의 문제를 왜 연대라고 이름 붙이는지 동의하기 어렵다. 좀 불쾌한 좀 느낌이 느껴지는데 이거는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해석하세요? 두 가지 측면도 다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내 인사니까 특별히 내가 연대했지 않아도 우리는 연대가 돼 있다라는 평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예 생각이 다르니까 각자의 길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근데 언론에서는 두 번째 측면에 더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면 연대를 할 것이냐라는 언론의
문제의식이 제기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연대가 필요할 정도로 지금 당내 분열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당 밖에 있는 사람보다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제대로 뭉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가 나오니까 예. 언론이 그것을 질문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저는 이 답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민주당이 아까 이해운 전 의원까지 본인들의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면서까지 중도 진영 또 보수 진영의 일부를 담당하겠다라고 하는데 예. 우리 자꾸만 줄어들고 밖으로 나갈 생각 안 하면은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선거 방정식만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 생존의 문제를 언젠가 이제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본인이 본인의 타임 스케줄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1월까지 지난 필리버스터 24시간 하는 결기를 보임으로써 당원들이나 국회의원, 현역 의원들도 조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해요. 정동혁 대표가 언제까지는 분명한 변화의 메시지를 낼 것이다라고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가 지나서까지 어떤 전향적인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면 더 큰 분열로 이어질 것 같아갖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게 어떻게 해석하세요? 지금 이게 일단은 이게 한동훈 대표하고 뭐 같이 가느냐 안 가느냐 이전에 용어가 예. 한 당에서 이게 같은 당의 당원이면 동지잖아요. 따라서 이게 연대라는 거는 JP 연대처럼 다른 당끼리 하는 게 연대잖아. 예. 따라서 이 용어가 문제가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면 돼요. 뭐 한동훈 대표하고 결별하겠다. 뭐 이런 뜻 같이 가겠다. 이걸 같이 안 가겠다 이런 뜻은 그런 아니다? 뜻은 아니다. 연대라는 개념이 당이 달라야 예. 외연확장 연대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마 같이 어떻게 가겠다? 예, 예. 아니 같이 간다 안 간다를 말한 게 아니고 예. 연대라는 개념이라는 거는 다른 당끼리 해야 연대인데 한동훈은 같은 당인데 예. 왜 자꾸 연대라는 표현을 그거 쓰느냐. 맞죠. 예. 요걸 순수하게 그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저는 이래 봐요. 결국에 어떻게 가느냐. 장낙석 연대. 이렇게 낙석. 낙이란 게 누굽니까? 이낙연. 이낙연. 예, 그게 연대한다고 지금 합니다. 그건 대선 때도 연대를 했잖아요. 이게 연대예요. 이준석 당은 연대 맞아요. 다른 당이니까. 더 나아가서 합리적인 우리 진보 새민주당 있잖아요. 이낙연 총리 참 합리적이고 괜찮은 분이죠. 대선 때 연대했잖아요. 아마 이런 식으로 외연 확장을 해간다. 그래서 이게 장한석이가 아니고 장낙석이다. 그러니까 거기 장에 한동훈 전 대표가 같이 묻어 있냐는 얘기죠. 그게 뭐 지금으로서는 그거는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 윤리나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지. 거기 장동혁 대표 그거 개입할 수 없잖아요. 그 나중에 그거는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봅니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가 계속 질질 끌고 있단 말이에요. 네. 당사자인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도 빨리 12월 안에 마무리 지어라. 해 가기 전에 이거 마무리 짓고 완전 새 그림 그리자 이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당원 감사위원회가 날짜도 지금 특정하지 못하고 윤리위원회 구성도 못하고 하니까 오히려 이렇게 계속 이 문제가 오래 질질 끌수록 당내 분열 요인으로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매듭 지을 게 있으면 매듭 갖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당에서 어떤 조치가 안 나오니까 이거는 당 전체의 손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한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장낙석 연대를 계속 추진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국민들이 싫어하는 연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장한석 연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저는 장동혁 대표와 한동훈 두 사람, 당내 사람들의 결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제발 부탁인데 내란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핵심은. 왜 장동혁 대표가 내란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이준석 개혁신당과도 연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또 친한계라고 얘기하고 있는 한동훈 세력과도 연대가 안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뜻은 장한석 연대의 핵심은 내란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국민에게 반성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단어라고 하는 조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조합이 가져오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이 내용의 함의를 알아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지방선거 진다라고 하는 뜻을 전 절박한 용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절박한 용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에다가 문제를 느끼고 아까 나온 내용 중에 하나만 무한공항 문제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필리버스터 하면서 다 막고 있잖아요. 국정조사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거 안 하시면 돼요. 제발 좀 우리 민생 문제 그다음에 국민행과 안전과 삶과 관련된 문제들은 좀 별도로 뽑아내가지고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하시더라도 그리고 그 사건 언제 났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난 거 아닙니까?
이제는 같이 합심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 문제를 네가 잘못했니라고 몰고 가는 건 제가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하나 나경원 의원 관련해서 그러니까 천정궁 통일교 시설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 의원 좀 애매모호한 그러니까 답변 안 하겠다고 해다 답변을 했는데 이것도 좀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했어요. 그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참 어이가 없다는 말씀 이상 더 이상 드릴 거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가기는 가셨어요? 천정궁?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다는 말씀드렸죠. 뭔가 천정궁에 갔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저는 때 그것이 그 논란의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아니겠습니까? 이제 낙선을 했었잖아요. 2020년에. 예. 낙선한 이후에 무슨 행사 같은 데 갔다가 이제 한 번들 가보자 그래서 그 시설을 둘러본 적은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나와도 그게 뭐 워낙 시설이 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 데가 천정궁인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설을 둘러본 적은 있습니다. 그 통일교 시설을. 천정궁 방문 여부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하다가 최근에 인터뷰에서는 가긴 갔어요. 통일교 시설에 갔는데 거기가 천정궁인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뭐 천정궁에 갔다. 근데 돈은 안 받았다. 그러면 예. 좀 뭔가 믿음직스럽다. 뭐 사실인 것 같다라고 하는데 안 간 것 같다. 갔는데 무슨 시설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돈을 받았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더 의혹이 생기고 있는 예. 것 같고 특히 한학자의 특별 보고문 TM이라고 하는데 이 특별 보고문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천정궁을 갔다라고 하면요.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서가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그 압수수색에서 나경원 의원이 그곳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안 갔다라고 말했다가 또 간 것도 갔다라고 했다. 그 시설이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말이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간 것이 핵심이 아니라 돈 받았냐가 핵심이라고 하는데 핵심은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좀 굉장히 좀 미심쩍은 것이 있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적극 권장했던 통일교 특검이 진행된다고 한다면 나경원 의원이 아마 특검 수사를 받고 새로운 뭔가가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을 좀 밀어내고 싶어서 여론조사 비율도 당원 70%로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예.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 통일교 특검 때문에 출마 자체를 접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선 변호사, 이 해명이 법률적인 해명이에요? 정치적인 해명이에요? 아마 이게 뭐 법률적으로는 이게 큰 의미가 없고 관계예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솔직하게 밝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도요. 한학조 총재 만나냐 안 만나냐 거기에 대답을 안 해요. 계속 묻고 있는데 계속 묻고 있잖아요. 만났습니까? 안 만났습니까? 왜 대통령이 말이 없죠?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들이 처음에는 뭐 이야기 안 하다가 이제 뭐 간 사실은 여러 명이 갔는데 근데 정동영 그때 의원은요 7명인가 산에 갔다가 돌아가 차 돌려가지고 10분간 들렀다고 했죠. 예, 윤영호 이분에게 10분간 차 한 잔 마시고 왔다 3명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나경원 의원이 가서 뭐 한학조 총재를 만났거나 윤영호 본부장에게 뭐 차를 마셨거나 이것도 아니잖아요. 시설 한번 둘러보면 통일교 시설이 엄청나게 넓고 많은데 저도 학교 때 많이 가봤어요. 그게 유명한 초등학교나 이게 학교가 있거든요. 유치원이 있어요. 유치원이. 초등학교는 못하게 유치원. 그다음에 고등학교 이런 게 있는데 학부형들도 많이 갑니다. 이게 대학도 있고요. 그러다 보면 이게 통일교 시설은 맞는데 이게 이름이 천정궁인지 뭐 천장궁인지 이름까지 정확하게 기억 못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솔직한 해석이다. 해석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김건희 특검이요 18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셋.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목걸이 직접 주신 거 맞나요? 목걸이 선물 상위인 박정문 전 비서실장 인사청탁 둘이 연관성이 있습니까?
서희건설 회장이 목걸이 전달했다는 자소서 냈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혐의 3가지 여전히 모두 부인하신 입장이십니까? 마이크 틀었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간 매직을 일삼고 국민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장막 뒤에서 불법적으로 국정에 개입한 사실이 특검 수사 결과 확인되었다 할 것입니다. 오늘 특검보의 브리핑까지 보셨습니다. 특검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이런 의혹이나 이런 의혹 제기 말이죠. 공식적인 지위나 권한 없이 대통령의 버금가는 지위를 누렸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은 국정을 농단했다. 권한이 없는 자가 대통령의 권한을 빙자해서 본인의 사리사욕을 채웠다. 이제 그게 이제 특검을 통해서 밝혀졌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특검 수사 결과 발표가 매우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왜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2종합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내용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3억 7,725만 원만 수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까요? 그림 목걸이, 명품 가방, 금거북이만 수수했을까요? 아니 그 컨테이너 한 대 분량의 내용들이 어디로 갔다고 하는데 확인이 안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뇌물 수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바꾸기 되게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왜 이게 더 못 나갔을 거라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게 뇌물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다라는 건데 그런 거지 않습니까? 서희건설이 금목걸이 예를 들면 이런 걸 줬습니다. 주고 난 다음에 여기 나온 것처럼 그 사위가 총리의 비서실장이 됐고 총리는 자기는 이 사람을 모르는데 이적서가 와가지고 그 사람을 임명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그러니까 김건희 씨만 아는 내용인데 갑자기 우연스럽게 윤석열 씨가 비서실장을 임명한 건가? 좀 이렇게 동의할 수 없고 그다음에 김상민 전 검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이 공천을 위해서 그림을 갖다가 선물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뇌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김건희 씨가 직접 공천 압박을 넣었었고 이 공천이 안 되고 난 다음에는 국정원에 법률특보로 갔지 않습니까? 법률특보를 임명할 권한이 없잖아요. 김건희 씨한테. 근데 이런 모든 부분들을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뇌물죄를 역지 않은 것 부분 하나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허위사실 유포도 마찬가지인데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기소를 하면서 부인과 장모는 돈 한 푼도 받은 게 없다. 더 얻은 게 없다라고 얘기한 건 또 기소 내용이 집어넣지 않았어요. 전 그래서 이거 대체적으로 보면 이번에 김건희 특검이 수사를 열심히 하긴 했겠습니다만 검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예를 들면 수사 자체가 진척을 시키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거 가지고 국민들이 알았어 잘했어 이렇게 이해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2의 종합특검을 위해서 김건희 특검이 좀 수사를 덜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서 기소를 못한 것이 이제 법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저는 특검이 역사책이나 볼 법한 매관 매직이라 했잖아요. 근데 총 합친 게 일단 밝혀진 건 3억 7천이죠. 제가 전두환 노태우 벌금 추징금 일했거든요. 법무관한테. 그게 몇 천억들입니다. 그럼 그거는 역사책에 최악의 우리 권양순에서 혐의가 얼마였어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 끝났지만 혐의가 얼마였냐고요. 선바위 역에서 받은 것부터. 따라서 저는 3억 얼마 가지고 역사책에서 남을 이런 식으로 특검이 공개하는 게 이게 법률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혐의를 보세요. 한학자 윤영호 이게 무슨 직무하면서 이게 뭐가 매관 매직이죠? 누구를 이게 뭐 자리 줬나요? 이거 말이 안 되고요. 이봉관 사이는 제가 친한 게 검사 선배인데 그때 자리 낮차가 야 이렇게 검사 고위직 하다가 국무총리실에 비서장 가냐 이렇게 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이걸 이렇게 자리 주려고 죽겠습니까? 그 유능한 검사가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특히 김상민은요. 원래부터 중앙지검에 운동하고 조국 담당의 부장 검사까지 한 이런 분이에요. 윤 대통령이 그렇게 평소에 아끼는 대학 후배인데 그림 하나 주면 공천 주고 그림 안 주면 공천 안 줍니까? 그 공천 안 됐잖아요. 따라서 매관 매직 이거 어디 있습니까? 세계 중에 이걸 가지고 뇌물 직무할 수 다 없잖아요. 따라서 특검이 뭐 뇌물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법리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걸 역사책이나 볼만한 매관 매직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규정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좀 말이 안 되시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돈을 주잖아요. 매관 매직이 안 되려면 그 직위를 안 줘야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반클리프 목걸이 등 1억 원 상당을 주잖아요. 김건희 씨에게. 그러고 나서 그 사위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되잖아요. 그 국무총리가 하는 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콕 집어줘서 보내줬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다 증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반클리프 목걸이 받고 그 대가로 공직 준 겁니다. 그리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금목걸이 줬잖아요. 그리고 나서 국가교육위원장 임명됐잖아요. 이거 금목걸이 안 줬으면, 금거북이 안 줬으면 됐을까요? 그리고 또 뭐 김상민 전 검사 공천 못 받았죠. 근데 공천 받게 해주려고 엄청 노력했죠. 김건희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대표가 안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김상민 검사가 돈이 얼마 많은지 모르는데 1억 4천만 원짜리 그림을 주겠습니까? 공천 받으려고 해서 줬는데 못 받으니까 미안해서 국정원 법률특보 준 거 아닙니까? 이만큼 뭐 돈이나 명품 주면 이게 인정되는 거예요. 근데 명품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돈은 안 받았겠어요? 물론 뭐 수사가 제대로 못 됐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나는 몰랐어요. 부인이 명품백 받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들어봤더니 빌린 줄 알았어요. 다 믿었다는 거잖아요. 이걸 국민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전혀 못 믿는 건데 김건희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말을 듣지 않아서 지금 뇌물수수자가 빠진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빠진 것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 변호사님 논리대로라면 제가 그 논리 때문에라도 제가 볼 때는 제2특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서희건설 회장이 1억 넘게 이런 어떤 보석을 주면서 단지 그냥 본인 사위 비서실장 시키려고 보냈겠느냐. 근데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보낸 요 보석만 있는 거냐, 그 외에도 보석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그래서 더 큰 것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왔어요. 전 그래서 특검 수사가 상당히 한계에 봉착한 것 같고 더 많이 못 나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참에 여야가 좀 합의해서 제2종합특검을 통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역설적으로 제2종합특검이 필요 없다는 뜻도 돼요. 왜냐하면 최장기간 최대 인력을 투입해갖고 지금 밝혀낸 거거든요. 근데 이거 했을 때 핵심적인 내용 같은 하나가 뭐였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양평 고속도로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 하나도 규명 못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정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다양한 비위들을 갖고 기소를 하려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과밖에 못 냈는데 이게 특검이 단순히 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서 다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어렵다는 거고 지금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특검이라는 게 왜 자꾸 필요한 건가요? 저는 그 뭐 통일교 특검도 특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 그것은 권력과 관련된 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하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정상적인 국가 운영 과정에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 맡겨야죠. 자꾸만 특검하겠다고 하는 게 뭐 정치적으로 내년 6월 3일에 그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알겠습니다. 그런 의도가 있다고 봤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핵심적으로는 지금 이 김건희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내란 특검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검찰이 걸리는 부분이 계속 있어요. 그리고 김건희 특검 과정에서 다 아시겠습니다만 집단적으로 예를 들면 일을 안 해버리고 태업을 하고 항명성의 어떤 발언들을 하는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서 수사가 상당히 진척이 안 되게 되게 많아요. 거기까지. 뭐 JT거 뭐 여러 가지 뭐 논의가 있는 상황이니까. 윤 전 대통령이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구형 10년 총 10년 구형 받고 최후 진술을 했습니다. 무려 1시간 정도 했다고 하는데 핵심적인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상황이 이런데 제가 뭐 1월 18일에 이 사건 구속 만기라고 그래서 뭐 집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구속이 돼 있고 제가 뭐 집에 가서 뭘 하겠습니까? 추후 제출하는 증거들 보시고 재판부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선처해 주시기를 낭망합니다. 짠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런 말을 했잖아요. 구속 기한 자꾸 뭐 연장 이런 문제 이야기하는데 부인도 없는데 아내도 없는데 내 집에 돌아가기 싫으니까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오라고 한 거 그거는 좀 진정성을 느꼈어요.
조갑재 대표의 해석이 좀 재밌는데 오히려 저 부분에서 진정성을 느꼈다는 건데 일단 먼저 서 변호사님 최후 진술을 1시간 저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합니까? 그럼요. 그렇게? 59번 마음대로 해도 돼요? 더 오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간 제한 없고요. 네. 이거는 이제 권리니까.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윤 대통령 8개가 기소됐거든요. 내란 특검에서 이게 4개를 했어요. 네. 자, 우리 살인죄로 기소하면서 근데 권총을 샀지. 그 권총 산죄를 기소하고. 법적인 부분 말고. 그러니까 네. 제 말은 이게 또 옷을 살인하면서 칼을 손괴했지. 별도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쪼개가지고 8개를 기소해나니 계속 6개월 단위로 영장을 연장하잖아요. 처음에 6개월 했다가 네. 또 이게 이번에 이적죄로 또 6개월. 그게 내란 준비 과정이잖아요. 북한이 도발을 유발했다면. 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변호인들도 황당하고 네. 재판이 8개면요. 매일 재판 주 5일에도 2주 간격밖에 안 돼요. 아니 제가 궁금한 건 이 예. 얘기예요. 그 계속 연장한다고 하지만은 본인은 뭐 집에 안 가도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아, 당연히 구속을 이게 뭐 당연히 구속을 원하지는 않겠고 예. 당연히 그 보석 석방을 원하는데 다만 이제 뭐 그런다 해서 이게 꼭 집에 꼭 뭐 무리하게 가야 되겠다 이거 표현은 아닌 거죠. 그런 데서 이게 대통령 마음이 계속 교도소에 있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게 뭐 그냥 액을 복근해서 말도 안 되게 인정해서 다 자백해서 집으로 갈 생각까지는 없다. 나는 예. 이게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이런 의미로 대통령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방점은 마지막에 선처해 주기를 악망한다. 악망이라는 단어가 뭐 간절히 바라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굉장히 상대방에게 굉장히 존칭으로 쓰는 거죠. 우리 변호사들도 정말 꼭 해결해야 되는 문제일 때 저런 표현을 쓰지 평소에는 잘 안 써요. 그리고 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아내도 없는데 내가 집에 가서 뭐 하냐, 별 생각 없다, 뭐 거의 없다 그러는데 거의잖아요. 조금 있다는 거잖아요. 실제 구속된 사람이 6개월 만기가 되면요 얼마나 희망이 부풉니까? 6개월이면 일단 나가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겠다 이런 희망을 품고 있죠. 예. 근데 지금 판사가 구속 만기 전에 선고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체포방해라는 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었잖아요. 뭐 공수처가 압수수색 체포하러 오는데 다 막아낸 사건이잖아요. 예. 그만큼 이거 시력이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이분이 재판을 연기하지 않으면 또 6개월이 늘어나는 거예요. 구속기간이. 그래서 그렇죠. 정말 진심으로는 정말 아내가 구속돼 있어도 나는 나가고 싶은데 지금 내 마음이 사심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내를 좀 팔았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렇게 절박하게 호소하면서 악망까지 하면서 판사한테 선고기를 연기해 주시고 자신들이 신청한 증인들을 좀 받아주셔서 예. 제가 당분간이라도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악망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네. 아닌 거죠. 60분을 얘기한다는 거는 저거는 준비된 발언 초반에는 할 수 있지만 그냥 본인 생각을 다 얘기한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죠. 사실 60분 혼자 방송하면서 얘기하기도 쉽지 쉽지 않더라고요. 않죠. 예. 저도 가끔 60분 혼자 방송하는데 뭐 목도 많이 잠기고 하는 정도인데 여하튼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이 하나도 변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3일에 있었던 계엄과 관련해서 정당성을 기회가 될 때마다 본인 지지자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 하고 싶은 얘기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1월 16일에 재판을 좀 미뤄달라라는 것도 사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 일정을 변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하는 말들이 그 언론을 통해서 세간에 다 알려지는 것 아닙니까? 전달되니까요. 그러니까 예. 본인들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뭐 메시지들 전달하기 위한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예. 그 계엄에 관해서도 정광재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그 생각을 그냥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보겠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를 발생시킨 원인이 국회이기 때문에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깨우고 정치와 국정에 이렇게 무관심하지 말고 좀 제발 일어나서 관심 가지고 비판도 좀 하고 이렇게 좀 해달라는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밖에 돌아다니는 게 영 불편한 그런 분들도 많을 텐데 뭐 얼마든지 다른 사건으로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이 공소 사실 자체가 이게 과연 타당하냐?
계엄 직후의 입장문과 거의 동일해요. 1년여가치래서 국민을 깨우고 이게 계몽령이라는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거짓말도 참 일관성 있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년 동안 계속 거짓말을 일관되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자기 확신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집에 가서 뭘 하겠나 진짜 집에 가고 싶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지금 계몽령을 주장하는데요. 이 진술 자체를 들어보면 계몽령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재판 박수박 중령이라는 이 가명인데요, 가칭인데요. 진술한 내용이 있어요. 윤석열이 김용현에게 그걸 핑계라고 돼요? 그러게 잡으라고 했잖아요. 다시 걸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이 내용이 어떤 겁니까? 자, 다시 지금 국회에서 계엄을 갖다가 해제를 했는데 내가 다시 걸면 돼. 당신 잡으라는데 왜 못 잡았어? 아니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본인이 2시간 만에 끝낼 계몽령이라고요? 아니 이거 예를 들면 국민들이 다른 사람 얘기 하나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끝까지 저렇게 우기는 걸 보면 왜 저러지? 이제는 오히려 자기가 했던 거짓말이 자기의 확신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본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정치적인 행위, 그다음에 정치적인 재판을 통해서 미래에 밖으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본인의 발언을 통해서 계속 토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일반 이적죄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다시 구속 연장됐어요. 근데 그 우두머리인 윤석열 씨 같은 경우가 구속 연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1월 16일 날 검찰이 10년을 구형했는데 무죄 나오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반성하는 길, 사실을 밝히는 길만이 저는 본인이 정치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12월 29일이죠. 뭐 1월 초부터는 이제 선고들이 하나둘씩 쭉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하나 좀 중요한 뉴스가 이제 청와대 시대가 다시 개막을 했는데 이제 대통령실이 아니고 이제 청와대로 호칭이 바뀌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출근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아예 지을 때부터 그냥 무슨 대외 행사용처럼 지은 본관이 성격의 건물이고 굉장히 층고가 높습니다. 그래서 약간 위압감을 주는 구조고요. 그리고 군사 시절에 지었던 그런 느낌 그대로 살아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구조를 좀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상의를 해도 거기는 공간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서 급기야 대통령이 여민일관 그러면 참모들이 있는 데서 공간 하나 만들고 그 공간은 그대로 두자 대통령이 옮겨오자 이런 생각으로 조정하게 된 겁니다. 같은 건물에 있다고 걱정 많이 한다고 30초 안에 가야 될 텐데 어떡하냐고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사실은 지금은 같은 층을 쓰고 있어서 더 가깝습니다. 원래 용산의 대통령실에서는 같은 층을 쓰고 있었고요. 뭐 지금하고 다르진 않은데 조금 더 피곤할 것 같아요. 그가 청와대 비판이었던 구중궁궐화 되는 거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 이번에는요. 대통령이 여기 본관에서 직무를 하는 게 아니고 여민 일관이라고 수석이랑 보좌진들, 비서들이 근무하는 그 같은 건물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강훈식 실장 설명처럼 층만 다르고 대통령이 바로 위에 있는 거예요. 바로 전화하면은 뭐 30초도 안 걸리게 소통이 그만큼 좀 다양해질 수 있다. 많아질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뭐 잘한 일이라고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본관과 실제 비서진들이 일하는 곳 간의 물리적 거리가 길고 또 관저도 관저에서 근무하는 시기도 꽤 있거든요. 대통령이. 관저에서 근무 많이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멀어지면 실제로 보고를 하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른바 문고리 권력이라고 해서 대통령과 면담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이것에 따라서 또 권력이 왜곡되는 현상도 있었는데 같은 공간에서 일한다면 그런 정도의 그 과거에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들은 일정 부분 뭐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저는 사실 뭐 청와대로 이렇게 이전하는 것보다는 용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본인이 약속했던 것처럼 퇴임을 세종시에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세종시 집무실을 빨리 마무리 지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곧바로 세종으로? 예산을 예. 뭐 줄이고 이런 부분에 더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서 좀 아쉽고 다만 이 청와대에서 그 세종시로 이전하겠다고 한 약속을 임기 중에는 지킬 수 있는 여러 그 제도적 장치들 예. 야당과 협의해서 빨리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행복청 업무보고에서 뭐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시 얘기를 했죠. 임기 후반에는 갈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넥타이를 보면 앞서 이해운 후보자 얘기를 할 때처럼 그러니까 어제 인사를 하고 오늘 출근하면서 그 통합을 상징하는 그 여러 색깔 들어가 있는데 넥타이를 맸단 말이에요. 그 같이 지금 국정운영의 방점을 거기다 찍는 것 같기도 하고요. 통합에. 이게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내란이 발생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를 윤석열 씨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대 야당 때문이라고 예를 들면 말도 안 되는 뭐 그 예를 들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지금 가장 문제시되는 거는 여야 간의 갈등, 소위 통합이 되지 않는 전쟁과 같은 정치 이런 정치를 하면서 민생의 삶과는 무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를 하는 특히 대통령에게는 좀 국민들의 갈등 또는 정치 갈등을 치유하고 통합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전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이라고 얘기한다면 좀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협치라고 하는 새로운 정치적 패러다임을 만들고 싶은 요것도 꽤 강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전 이것들을 좀 실현하는 과정인데 오히려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성취해낸다면 훨씬 더 좀 단단하게 좀 협치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여전히 여야가 갈등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가슴에 다가오진 않으시겠습니다만 어차피 이런 것들도 한 걸음 한 걸음 시작을 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로서 통합을 의미하는 넥타이를 맸다고 생각을 하고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도 좀 높게 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민들이 봤을 때 싸우는 정치 좋아하겠습니까? 오히려 같이 토론하고 협의하고 좀 소리는 높이더라도 타협을 할 수 있는 정치를 원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좀 국민의힘도 거기에 맞게 좀 보조를 좀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뉴스가 어제 쿠팡이요. 김범석 의장이 처음으로 이 사태가 일어난 지 처음으로 사과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과의 진정성이 과연 있는 것이냐. 이승훈 위원장님. 본인들이 셀프 면죄부 주는 조사 결과를 한 다음에 사과문을 냈고 무려 한 달 가까이 지난 다음에 지금 사과문. 말로만 된 사과문을 냈다는 거에 대해서 진정성을 곱게 보는 시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없죠. 쿠팡의 내부 보고서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탈팡 못할 것이다. 쿠팡에 익숙해져 있다. 이런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보고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건 발생 직후에 이 소식들, 쿠팡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차일파일 미루면서 또 사과도 잘 하지 않았죠. 한번 사과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과를 하면 배상에 있어서 일단 책임을 인정하는 듯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과를 잘 안 했는데 오늘 뭐 때는 너무 늦었습니다만 뭐 이제서야 사과를 했고 이것들이 실제 탈팡족이 좀 늘어나고 있고 매출이 한 20% 정도 감소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위기 의식을 느꼈던 것 같고. 이제서야 좀 위기감을 느꼈다. 그렇죠.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조사라든가 수사를 하고 있고 실제 뭐 본인들이 자체 조사해봤더니 3,300만 명의 정보가 털리긴 했습니다만 그 정보를 저장한 건 3,000명밖에 불과하고 그래서 실질적 피해는 3,000명에 불과하다라고 본인들이 먼저 얘기를 내놨잖아요. 이건 왜 그랬냐? 실제 매출이 줄고 탈팡족들이 늘어나면서 국민이 좀 무서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 대한민국 국민들 나는 미국 기업이고 이거 잘못 있어도 어차피 넘어가겠지. 당신들이 탈팡하겠어 하다가 이제 큰 코 닥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이제 사과를 한 건데 좀 때늦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쿠팡에 대한 확실한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앞으로 오프라인 사업에 대해서도 좀 정부가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쿠팡에 뺏긴 매출 때문에 대한민국의 오프라인 기업들, 특히 뭐 대기업조차도 매출이 너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매장을 활성화시키거나 또 오프라인 매장을 온라인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까지도 정부가 좀 안을 내놓으면서 쿠팡의 독과점적인 사업자 지위에 대한 좀 제약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움직임도 지금 좀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이요. 쿠팡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보상안을 내놨는데 이 보상안을 보고
오히려 굉장히 불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뭐 5만 원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적고 그렇다면서요. 그러게 실제로 저도 5만 원이라는 자체 보상안을 속보로 접했을 때는 네. SKT가 정보 유출 광고에 대해서 10만 원씩 그 소비자 단체에서 보상하라라는 결정을 내렸었던 걸 보고 네. 5만 원? 뭐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라고 생각했는데 내용만 놓고 보니까 실제로 물건을 구매하는 데 쓸 수 있는 돈은 2,000원인가요? 5,000원인가? 그것밖에 그렇다고 되지 그러더라고요. 않고 예. 나머지는 거기에서 뭐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5만 원의 보상금을 주는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일종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지금 쿠팡에 일고 있는 부정적인 여론을 불식시키려고 했었던 건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또 하나는 저는 쿠팡이 지금 위기 대응 과정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럼 정부는 뭘 하고 있나? 이것도 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국정원이 업무 협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이번에 뭐 진상 파악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건지 그리고 쿠팡이 자체 조사한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이게 파악하는 대로 정부에서 책임지고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예. 전혀 정부 설명은 안 나오고 있고 그냥 쿠팡만 너네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제대로 된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쿠폰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많이 쓰는 데는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쿠팡 트래블 이런 알럭스라는 거는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2만 원이 잘 쓰지도 않고 2만 원이 별 효과가 없어서 오히려 지금 이거 홍보해 준 거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쿠팡이 발표한 게 이거 정부하고 국정원인지 뭔지 같이 조사해서 그 실질 피해가 3천 몇백 명밖에 안 주장한 된다. 거죠.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거는 뭐 피해라기보다는 아마 이게 최근 논란에 대해서 이제 안을 내놓은 거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SK도 마찬가지고요. 예. 텔레콤 기본적으로 피해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물론 자기들이 보안을 100% 완벽하게 못해도 해킹하는 사람이 있어요. 북한이든 중국이든. 근데 피해 기업을 이게 너무 때려잡는 게 맞나? 과징금을 원래 3% 이하거든요. 아, 근데 좀 과하다 지금 정부 10%까지 올리면요. 예. 쿠팡 매출이 41조예요. 4조 과징금이에요. 거기다 문 닫아라 영업 정지하면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이성훈 변호사가 오프라인 이야기했는데 예를 들어 그 홈플러스, 그다음에 이마트, 그다음에 롯데마트 다 합치봤자 20 몇 조밖에 쿠팡 반밖에 안 돼요. 근데 그게 의무 휴업이나 시간 제한 이런 규제 때문이라고 보지. 저는 쿠팡 저런 게 인터넷 상거래가 시대 추세입니다. 국민들이 편하게 이용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계속 저는 과징금을 대폭 올린다. 또는 이게 뭐 영업 정지를 시기에 문을 닫게 한다. 이러면요. 이거 한미 간의 통상 교섭도 문제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쿠팡이 잘못대로 정확하게 조사해서 물어야지. 이런 게 여론 재판식으로 마구의 기업들 이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지금 정치권에서는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들어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내일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을 좀 하려고 그래요. 청문회를 하고 거기에 또 미진하다고 하면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라는 게 이제 우리 당의 입장이어서 일단 정치권에서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다 꺼내고 있는데 뭐 서정욱 변호사 그런 의견을 밝혀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무시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계속 주거든요. 저는 쿠팡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거든요. 쿠팡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죽어나가요.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단발성이 아닙니다. 계속 벌어졌던 문제예요. 두 번째, 정보보호 관련해서도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얘기했는데 그 구축하지 않았어요. 구축하지 않은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정보보호라고 하는 자기들에게 상품을 판매해 줌으로써 본인이 이익을 얻는 분들의 정보보호에는 전혀 돈을 쓰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또 대만에 가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또 쿠팡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오니까 쿠팡은 대만에 있는 사람이 또 한국 기업으로 이해를 해요. 예. 그러니까 미국 가서는 미국 기업이라고 하면서 소위 거기다가 로비를 해가지고 한국에 통상 압력을 가하고 내부에서는 자기 직원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해서 죽음으로 몰고 소비자들의 정보는 보호는 하지 않고 있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 당신들도 경제 주체니까 우리가 좀 봐줄게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기업들이 그런 방식으로 돈 벌려고 하겠죠. 예. 저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 인허가권부터 시작을 해서 강도 높은 세무조사 방식을 통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저런 식의 영업을 하면
그 영업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본보기를 보여줘야 예. 기업들이 스스로 거기에 맞게 정보 보호 조치도 취하고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안전 조치도 취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소비자와 노동자 그리고 기업이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모여서 스스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저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동자들 위해서 아니면 소비자들 위해서 그 피해에 위해서 거대한 자기들의 어떤 이익을 쌓는 시스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쿠팡 문제만큼은 과도하게 예. 정부가 그다음에 정치권이 접근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게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이승훈 위원장님, 총수 지정을 하게 되면 정부의 규제가 그만큼 더 많아지는 겁니까? 쿠팡에 대해서? 그렇죠.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무래도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또 법적 책임에서 좀 더 자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INC 의장만 맡고 있고 한국에 아무것도 맡고 있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고 한국에 어떠한 직책도 맡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증인 소환에도 응하지 않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